최근에 어그로 있는 명성교회 이걸 제가 10권을 가져왔거든요. 조금씩 좀 나눠드릴게요. 또 하나는 이거 중심은 주변은 중심으로 책을 한 15권 정도 갖고 왔거든요. 이걸 한 권씩 갖고 왔어요. 이 책이 굉장히 괜찮은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한국 신학이 조금 너무나도 문제가 있다고 좀 판단해서 나름대로 신학이라는 게 이게 대형 교단의 교리 신학도 아니고 대형 교단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민중신학이 한 걸 또 대변할 수도 없고 해서 한국 신학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주변 신학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진정으로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으로 내려간다. 거기에 대한 이제 표지와 사례로 누구를 잡았냐면 이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띄웠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민중들이 주변인들이 이렇게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중심으로 갔으면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주변인들한테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특정인 최순실 같은 특정인만 중심인으로 삼아서 이렇게 끝까지 이제 정치가 펼치다 보니까 결국은 진정한 주변인들이 다 뭐라고 썼던데요. 더 주변인들보다 더 처참한 감옥이라는 주변을 갔다는 거. 그래서 또 하나는 예수를 사례로 잡았는데요. 예수는 나와 아버지는 항상 하나이니라. 예수는 자기 중심 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A, B, B, C 한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세상에. 세상의 가장 중심은 또 예수. 예수를 추구하는 국가는 잘 삽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 독일, 또 남미도 친미 국가는 잘 살아요. 온두라스라든가 또 칠레, 또 유럽에서도 친미 국가는 잘 살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굉장히 친미 아프리카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미국을 이렇게 저기 하는 것보다도 기독교를 지지하고 기독교를 존중하는 국가는 유럽에서도 IMF가 하나도 없어요. IMF를 당한 나라들은 남미의 캐톨릭 지역이 캐톨릭 국가라든가 유럽도 그렇고 근데 서부 유럽이나 북부 유럽이나 IMF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예수는 성 하나님 중심으로 했을 때 창녀들, 제자들, 어부들 이런 데까지 간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그분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터키라든가 갈라디아, 헬라, 로마 끝까지 이제 주변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은 서울이라는 중심에만 있지 않고 정말 시골 어려운 데에도 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진정한 중심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취했는데 되게 재밌게 썼어요. 여러분들 이거 가서 제가 우리 교단에 이걸 교사회장 되시는 분인데 이걸 하나 읽으라고 줬더니 이걸 읽고 자기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설교를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네,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국회의원들 좀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호남이나 영남이나 저 시골 주변에서 본인들을 뽑아줬으면 중심으로 몰아줬잖아요. 국민들 대표. 그러면은 여의도만 머물고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 진정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중심을 삼아야죠. 그래서 자기 지역에 내려와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또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의식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보세요.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 됐었으면 자기가 나눠줘야 되는데 오히려 주변 지역에 와서 자기 이권을 추구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의식이 이거 썩은 거죠.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가 민생의 문제를 잘 다루라고 뽑아줬는데 계속 싸움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원래 이렇게 본질을 망각했다. 그러니까 다 예수를 중심에 둔 국회의원들이 많아서 예수처럼 밑바닥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고 오늘날 한기총의 문제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한기총의 문제가 이 대형 교단들이
거기서 있으면서 실제로 기득권, 중심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분석위원들과 더불어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다 빠져나가서 오히려 그들이 이제 주변으로 가고 뭐 한교총이나 한교인이나 오히려 또 분석위원들이 또 이렇게 중심으로 왔어요. 근데 이들이 또 옛날 대형교단 사람들이 하던 행동을 또 되풀이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기 좀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으면은 좀 더 나가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써왔는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근데 이게 제가 이 디자인 좀 동물을 이거 하는 사람이 해놔가지고 중심을 해서 이게 디자인 좀 잘못됐는데 어쨌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는 말이 더불어 있는 명성교육이 실제로 명성교 이 책을 읽어보면은 명성교 사건이 전혀 하자가 없어요. 김성환 목사님이 아들을 너 내 아들 해라. 내 뒤를 이어서 해라. 당회들한테도 우리 아들 했으면 좋겠다. 신도들한테도 내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그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명성교 김성환 목사는 아들보다 교회를 사랑하더라고요. 교회가 쪼개지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들도 한마디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얘기하고 단지 당회와 교인청의 노회가 결의해서 이렇게 한 거지 본인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김성환 목사 개인이 아들한테 임명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거는 잘못된 거 법리적으로 한번 이제 봤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JTBC나 MBC나 그 서울교회 문제나 오늘 뭐 목사님께서 사실관계 얘기하고 계셨는데 보면 일반 그 언론들이 마치 뭐 1,000억 뭐 비자금을 아들한테 물려준 것처럼 이것도 당연히 다 1,000억이 나왔다 당연히 다 얘기한 거예요. 교인들한테도 다 얘기했고 마치 그냥 원래 남겨준 것처럼 김하나 김성환 목사 이름으로 땅 한 편도 없어요. 예. 근데 그냥 마치 뭐 엄청난 기득권을 물려주고 어쨌든 이제 부풀리고 서울교회 사건도 오정오장으로 대해서 마치 뭐 계좌를 본인이 400개 만든 것처럼 부풀리고 예. 본인 계좌 10개 내는데 이것도 당회가 다 허락해서 편의성에 입각해서 이렇게 한 건데 언론은 굉장히 이렇게 기독교 빠기로 가는 부풀리고 있죠. 예. 사랑의 문제도 좀 비슷하고요. 뭐 그렇게 오정의 목사가 그렇게 큰 하자고 교단에서도 인정하고 노회에서도 인정하면 그러면 장로교는 치례가 인정하는 것 때문에 하자가 없는데 마치 뭐 엄청나게 된 사건처럼 그냥 부풀려서 기독교 자체가 된 일이고 청광 목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한승 목사가 20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마치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해갖고서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 제가 글도 썼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간첩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빌미를 줬죠. 신영복 그 20년 동안 간첩 혐의를 사는 사람을 존경한다. 그리고 이제 김홍범 부분에 대해서 공산당에서 협조했는데 그 사람도 손정을 줘야 된다 하니까 빌미를 줬죠. 명분을 줬죠. 그러면서 이제 정광훈 목사께서 굉장히 내가 지적하기에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제 얘기는. 예, 그렇게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단지 명성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 법에 대해서 장로교회는 교회의 자유가 있는데 예전 통합이 교회의 자유가 2조인데 뭐 예전 통합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이 장로교회 교회의 자유인데 헌법을 해놓고 그 교회의 자유 교인들이 알아서 후임자에 대해서 아들을 하든 딸을 하든 사위를 하든 교인들이 알아서 할 자유를 있는데 왜 이건 아니냐 요걸 일단은 제가 지적을 했어요. 차라리 교회의 자유 빼버리고 교단의 자유를 하든가 교회 자유 해놓고 뭐 세습 반대하고 뭐 불법했다고 그러고 장신대 교수들까지 나서서 여러분들은 신학적 관점을 갖고 하지 말고 법리적 관점으로 이 사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의미에서 썼는데 여러분들 법적 지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법리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과 법의 문제, 또 제 개인적으로도 또 누명쓴 것도 많고 이런 이제 사실과 법 왜 이렇게 됐을까? 요걸 제가 간단히 이렇게 좀 설명을 제가 할게요. 일단 형사소송법 307호, 308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에 307조, 308조인데 여기서 뭐냐면 그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A라는 사람을 처벌을 주고 A라는 사람을 살인죄든지 횡령죄라든지 간음죄라든지 절도죄라든지 처벌을 주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무작위한 고윤정? 고의적
그런 사람도 증거가 없이는 그 고의중에 대해서 정황만 갖고는 할 수가 없죠. 어제도 텔레비 보니까 원래 카메라 올린 친구 있죠? 정누구던데? 정누구죠? 원래 카메라 올렸다가 그거 잡혔잖아요. 이제 구속 적고 심사받는데 그 친구도 이게 증거가 없으면 이렇게 체포할 수가 없죠. 네, 체포할 수 없고 전에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도 막 그냥 뭐 댓글을 달았다, 뭐 이메일을 표시했다 해가지고 막 구속해야 된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무혐의로 이렇게 틀려놨고 이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기 누구야 그 김광석 그 부인 사건 있잖아요. 그 MBC 그 PD 수첩 그 기자가 그 남편을 죽이는데 일조를 했다, 남편을 죽였다 했는데 결국은 그 기자가 5천만 원 벌금을 받았죠. 네. 여기 팩트가 없는 거죠. 저기 피드수첩에서 전에 김기용 목사 성추행이나 뭐 성했다 했는데 이게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이 됐죠. 김기용 목사 사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피드수첩에서 또 어디냐면은 부천 처음기회가 있어요. 부천 처음기회도 그 윤대영 목사가 엄청나게 횡령을 한 것처럼 교회에 팔면서 자금 세탁한 것처럼 막 엄청나게 부풀려서 교회가 아주 박살이 나버렸죠. 신도들 엄청나게 떠나고 나중에 범죄에서는 불기소 처분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와 청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막 부풀리고 난리치고 이렇게 해서 사람 완전히 병신 만드는 거죠. 전에 그 타렌트가 있어요. 그 김영애 씨라고 여기도 그 화장품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언론에서 이거 잘못됐다고 얼마나 그냥 쏴댔냐고요. 네? 그리고 결국 이 사람 화병으로 그냥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거 전부 다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저기 최근에 누가 그러냐면은 그 모란가비 그 김은국 씨, 네, 김은국 씨도 지금 성추행 혐의 걸렸다가 최종으로 또 무혐의 판정이 났고 또 누가 그러면 송대환 씨도 횡령으로 이렇게 됐다가 거기도 나중에 무혐의 판정 났고 조영남 씨도 이게 대작 사건으로 됐다가 고등법원에서 또 무혐의 판정 났고 전에 주병진 씨도 마찬가지고요. 뭐 성추행 뭐 강간 뭐 했다가 또 무혐의 판정 냈고 그러면 무혐의 판정되면은 다 이제 끝나는데 본인들은 완전히 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 버리죠. 그런데 이들은 무혐의 판정이 났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렇게 무혐의 판정이 안 난 사람도 있고 억울한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네, 감옥에 가면 그들이 더 많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그 허위 사건으로 그 218억 횡령으로 그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현재 들어가 있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변호사 얘기를 3년 이상 형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한 목사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제 변호사한테 언제 재판합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판사가 이거 심하게 살펴봤는데 이건 무죄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잡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는 유죄고 누구는 무죄고 똑같은 사실인데 어떤 사람은 또 성추행이고 어떤 사람은 또 아니고 그게 재밌어요. 제가 이런 사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 중심으로 좀 하다가 좀 끝낼게요. 어떤 한통증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어떤 이제 선교사인데 이분이 목사인데 그 학원 이제 부인은 학원하고 그 목사님은 아이들을 이제 픽업을 해줘요. 픽업을 해주는데 그 수요일날 저녁 때 이 픽업을 하다가 아동 이제 성추행범으로 걸려 들어왔어요. 결국 형을 1년 6개월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제목이 뭐냐면 이 아이를 싣고 가다가 수요일날 저녁 때 싣고 가다가 그 비가 오는 날인데 그 모주 이제 살아갔다 온다고 하면서 차에 앉으면서 그 아이의 이제 치마 속에다 손을 넣고 아이의 성기를 만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동영상도 없고 뭐 입증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고 입증은 뭐냐면은
입증은 I의 진술에 들었어요. 결국 이렇게 그런 성추행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90% 거의 95% 동영상에 낸 거 이게 없어요. 그 누구의 진술만이 진실이에요. 피해를 당한 사람만의 말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 여성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있다가 여기 뭐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를 들면 어깨를 툭 쳤어요. 사이가 좋을 때는 뭐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이가 나빠져요. 그러면 나는 이제 성추행했다고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 둘만 밖에 없어서 여러 명 있지만 둘밖에 없었는데 고발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100% 성추행 모험을 몰립니다. 거의 100% 몰려요. 여기 판사도 동영상을 본 적도 없고 사진도 없고 이 성적 수치감을 느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주관적 판단이 진실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요새는 굉장히 이게 위험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그 목사님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이게 진실을 풀어달라고. 이미 고등법원 판결 끝났어요. 1년 6개월 목사님 감옥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마지막 이제 올리는데 제가 그 현장까지 다 가봤어요. 성추행을 당했다는 현장 다 이제 가봤고 그 당시 찍었던 사진을 다 가져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인터넷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니까 저는 좀 알았죠. 그래서 사진 다 가져와라 같이 있으면 사모님들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제가 이 사진이 언제 어느 때 찍혔는지 다 체크했어요. 그러니까 그 딸 아이는 국민학교 6학년짜리는 수요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가 치마를 입고 가는데 목사님이 자기 성기에 손을 넣어서 성청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혹시 그 당시에 찍은 CD를 다 가져와야 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게 공교롭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 그 시간에 요 아이는 치마가 아니라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 딱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때 봉고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던 거 바지 입고 여기 사진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딱 이게 이제 무죄에 나올 수도 있겠다. 사모님도 너무 신난 거예요. 이 정도면 결정적이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그걸 해서 제출했어요. 대법원에도 올렸어요. 근데 기각됐어요. 왜 기각됐는지 아세요? 왜 기각됐는지 아세요? 결정적 증거인데 안 돼. 왜?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심이에요. 1심, 2심 원심에서 판사가 돈을 받고 판결했는지 법리적으로 잘못했는지 신빙 미진이 있었는지 증거 채택을 잘못했는지 그 증거 채택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면 그럼 이제 할 수 있죠. 2심 판사가 저 증거가 그 당시 시간에 바지를 입고 있었던 증거가 있었는데 제대로 증거 채택을 못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됐는데 이 증거가 안 들어간 거예요. 변호사가 잘못한 거죠. 그래도 외부에 새로 증거는 안 돼. 그래서 목사님 1년 6개월 동안 사고 나왔어요. 네. 근데 이런 또 하나 사건 얘기할게요. 그것도 목사님 사건인데 제주도에 갔었는데 이분도 한 1년 살았더라고요. 또 뭐냐면 어떤 자매님이 왔어요. 딸이 6살짜리가 그래요. 와가지고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이 이 선교사님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딸과 놀아줬어요. 어떤 놀이를 하냐면 김밥 말기라는 놀이가 있대요. 이불 속에서 김밥 말기 하자가지고 놀았어요. 자, 사이가 문도 열었어요. 이렇게 열어놨다. 문을 열어놓고. 근데 사이가 좋았을 때는 괜찮아.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선교사와 엄마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볼에 뽀뽀를 하고 이렇게 둘둘 말아서 성충을 했다. 애 진술이 빼도 법원에서 암만 내가 그래도 직접 문도 열어놨고 해도 되지도 않아. 빼도. 여기서는 뭐냐면 이런 성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장하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경찰이 있었어요. 제가 군제교회를 가다가 제가 굉장히 정보가 많습니다. 한대 군제교회가 했는데
사람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냥. 싸우는 거. 그래서 내가, 아주 못된 놈이 있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남의 교회를, 차지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사기쳐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살아왔더라고, 인생이. 예. 그 교회 분쟁 때 또 원래 또 그런 사기꾼들이 또 들어가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해서 교인들이랑 싸우더라고.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뒤로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뒤로 자빠져. 그래서 고발해서 저를 이제 폭행했다고. 어떻게 됐겠어요? 50만 원 벌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분쟁하면 말이 싸우고 지네끼리 박 터지는지 놔둬야 돼. 말리다가 괜히 잘못하면 이게 불똥이 자기한테 까지 드는 거예요. 야. 그리고 제가 또 폭행이 또 있었어요. 기독노조 하는 사람. 내가 계속 기독노조 대까지 기독교인이 무슨 어려서 기독노조냐. 교회 앞에서 뭐 그냥 사찰집도 하들면 노조 들어가서 그냥 꽹가리 북치고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계속 내가 문제 제기했어요, 언론으로. 결국 이제 기독노조가 이제 무너졌고, 또 우리 교단에서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직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을 하게 됐는데, 네, 얘네들은 뻑한 고소와요. 뻑하면 노조가 뭐고, 그러니까 고발만 이렇게 많이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한테 막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야, 당신이 이거 뭐 그거 잘난 거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손 털린 사람 옷에다 써. 옷에 살짝. 폭행죄 벌금 맞을게요, 안 맞을게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30만 원 문제를 그러니까 법원 법정에 뭐가 있냐면 유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폭행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기만 하는 폭행이에요. 이 사람한테 목사님 있잖아. 목사님 그래요. 이렇게 되잖아. 이것도 폭행이야. 손톱만 나도 폭행. 제가 최근에 이단 감별서인데 이단 감별서도 굉장히 천적이잖아요. 이단 감별서도 정인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기독교부터. 계속 법원에서 이제 벌금 받고 나왔는데 화나잖아요. 사진을 계속 찍어요. 사진을 계속 찍어가지고 황비한 것도 얼마나 다 이렇게 돼서 특별한 게 그들의 이제 죄악이죠. 그래가지고 계속 찍어도 찍지 마라. 너 지금은 너 그냥 이마로 벙어리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속 찍는 거에서 사진이 뺐었어요. 그래 내려서 진영 씨한테 줬어. 진영 씨 이단 감별사 최상병 진영 씨 이거 다 이단 조작사 감별사. 예. 그래가지고 줬어요. 폭행을 고발했어요. 사진기를 뺏는 동안에 자기 이게 여기 상처가 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줬는데 나는 정당 방해 아니냐. 이거 사진 왜 내 초상권 침해하는데 남이 이렇게 하냐. 뺏어가지고 했는데 저기 상처가 났다는 거야. 뭐 진단서를 끌어서 또 고소를 했어요.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재밌어요. 이거는 정당 방해 때 뺏어도 괜찮은데 너 왜 빡치기를 이렇게 남한테 위협을 했냐. 벌금 10만 원 나왔어. 빡치기 하면 16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가 나잖아. 너 이놈의 새끼 너 죽여. 이렇게 있잖아요. 혼자고도 요새는 폭행이에요. 왜냐면 심리적 압박을 당하잖아. 그쵸? 야, 요새 난 폭행 많다니까. 제가 경찰은 막 싸우고 막 두드려고 막 그래서 경찰. 그러면 뭐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도 경찰을 막 그냥 신나게 뺐죠. 왜냐면 그 형사소송법 교수가 미란다 원칙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가자 하면 그건 때려들여도 정답 많이 오는데 그래서 교수 얘기 들고 막 때렸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특수 공무 집행죄로 나를 쳐는 거예요. 그 구속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내가 이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일도 좋은 거 많이 쓰니까 그때 그 형사가 당신 좋은 일 했는데 당신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나가게 하라 하니까 이미 검찰에도 올려버리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죄로 이거는 구속 적개심을 받아야 되는데 구속된대. 경찰이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목걸이도 다 끊어주고, 그러니 그 경찰이 그러면은 그 구속은 안 당해 할 테니까 저는 이제 속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른 대로 쓰래. 썼어. 뭐냐면 그 제가 이제 그 절도 미수죄. 지하철 들어가다 어떤 여자가 그 백이 있어서 자크를 열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양심껏 해서 열려고 했다가 닫았다. 5cm가 열려 있어. 내 앞에 있는 여자가 그걸 쓰려는 거 안 쓰면 당신 그 저기 당한데 그 구속당한대. 내일 내가 그 구속당한대. 아이고 그렇게 쓴 거예요. 아이고 이게 쓰니까 절대 미수 300만 원 벌고. 차라리 쓰지 않고 그간에 버티든가. 근데 또 이제 저도 겁나는 게 경찰을 때리니까 이 특수 공무집행죄가 되거든요. 그 구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디서 그 절대 미수. 이게 그럼 내가 절대 미수를 한 사실이 그냥 여자가 진술했어요. 자기는 분명히 가방에 5cm 열렸어요. 내 앞에 탄 여자가. 내가 막 차 달려가면서 세게 탔거든요. 그 지하철 뭐 사람이 많으니까. 네. 사람이 막 그냥. 그래서 내가 이걸 열었다는 거. 그러니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뭐 남의 백을 뭐하라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진술을 그렇게 했어요. 그럼 경찰 둘이 내가 달려가는 걸 쫓아왔어요. 자기네들이 여는 걸 봤다고 이렇게 진술했어요. 내게 있어서는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줬어요. 근데 이런 변호는 법정에 가면 안 통해요. 경찰이 눈이 증거예요. 또 여자가 열렸다고 하는 그 여자의 진술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해요. 자, 또 하나 사례를 얘기해 줄게요. 제가 아는 그 교인이 있었어요. 교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술 먹는 걸 좋아했어요. 술 먹는 걸 좋아하다가 한 사람이 끌고 왔어. 끌고 와서 이 어떤 아줌마 그 사우나 그 찜질방에 있어서 그 집에 가서 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먹고 하니까 그 아줌마가 60대 아줌마예요. 찜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죠. 주인. 네. 근데 이 사람이 술 먹고 하다가 찜질방 끝에서 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먹고 그 서로 끝과 끝에서 잤어요. 자, 근데 여자가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강간을 하려고 했었다. 이 사람 강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했었다. 그리고 여자가 입증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진술밖에 없어요. 근데 또 그냥 그 아줌마랑 친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돈을 끄집어내려고 했겠죠. 이 강간하는 거 이 아줌마가 얘기하는 거 나도 들었고 나도 봤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두 명이 그러면 저기 진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게요? 법정에 왔어요. 덮어쓰는 거죠. 그냥 덮어쓰는 거예요. 2년 살았어요. 2년. 왜 2년 살았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이제 모텔을 했는데 장애인이 이제 막 쳐들어와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자 장애인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딴 데 옮겼어요. 또 어떻게 됐게 또 이게 또 성추행이에요. 여자 장애인이 왜 또 장애를 이거 데리고 가야지 왜 안아가지고 유방을 만지면서 하냐. 또 여자 장애인 유방을 만졌다 막 그러는 거예요. 빼도 막 그런 것들을 빼도 사실 확인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저도 성추행 한번 누명을 쓴 적이 있어요. 지하철 내에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었는데 서만교회관 취재하라고 사람이 있다는 경찰이 그랬더니 당시 성추행을 했기 때문에 가자는 그 경찰에 그때만 해도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겁이 났죠. 그 다음날 내가 핀란드로 또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어요. 계속 저는 우겼어요. 그 여자 어디냐? 여자 뭐 없대. 딴 데서 조사받는데. 그럼 여자도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무조건 이거를 사인을 해. 내가 뭐 여자 하지도 않는데 왜 사인하냐? 성추행 없는데 무슨 뭐라고 사인이냐? 당신 만약에 이게 사인 안 하면 끝까지 밤새도록 조사하고 그 다음날 당신 핀란드 그 교회 개척해야 되니까 그것도 못 간다는 거예요. 겁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내가 오늘 나갑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수사차 그냥 이거 조사하는 거니까 당신 이렇게 뭐
기소하거나 처리 안 하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사인을 하래요. 성추행을 했다고. 뭣도 모르거나 그럴 줄 알고 사인을 했어요. 1년 있다가 우리 집에 이게 날아왔어요. 성추행했다고. 6시 50분경 3호선을 타고 어떤 그 여자한테 성대로 비비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 가만히 보니까 저는 2호선을 타고 왔는데 그 공소장이 3호선으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2호선을 탄 걸 입증을 다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사진을 전화할 때마다 사진을 탁탁탁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이명진 목사 신도림역에 사니까 근데 2호선 타고 있고 또 8호선 타고 잠실에서 2호선 갈아타는 걸 다 입증을 해줬어요. 사진 다 찍었어요. 그때가 누구랑 통화한 거, 핀란드랑 통화한 거 다 찍었어요. 그래서 법원에 왔어요. 판사가 그 여자 봤냐고 묻더라고요. 난 여자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여자 이제 증언 따로 싸우는데 본 적 없는데 여자가 저를 본 적이 있느냐? 없다. 그럼 왜 고발을 했냐? 경찰이 사진 찍은 게 있다고 고발하라고 해서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여자는 타냐? 여자는 3호선 탔다고 그랬어요. 저는 2호선 탄다는 걸 입증을 했어요. 자, 결론은 어떻게 될게요? 판사가 성추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억울해서 그 여자가 잘생겼나 성추행할 만한 예쁜 여자가 해서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오히려 여자가 나한테 그러더니 내가 어렵다고. 너 그거 나와봐라. 내 얼굴이나 좀 보자. 그래서 내가 걸었더니 이게 여자는 안 나왔어요. 제가 기각이 됐어요. 자, 그럼 그냥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없지. 경찰도 사진 있었는데 지워버릴 수도 있고요. 저 사진도 없지. 여자 나 본 적도 없지. 나도 여자 본 적도 없지. 여자 3호선 탔지. 난 2호선 탔지. 알리바이가 형성이 안 돼. 근데도 판사는 성추행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국선 변호사가 있으면 물지 않거든요. 69만 원을 나한테 물으라고 그랬죠. 이광호 판사라고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광호. 하여튼 이게 그러면 나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거든. 그 전부 다 보면 교회 현장이나 교회 현장 가서도 지금 지난번에 정광훈 목사가 아니라 동남도였군요. 거기서 CBS 기자가 한 목사가 어떻게 한다고 성추행 당했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럼 사람이 수만 뒤했는데 무슨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근데 재수 없으면 또 성추행 당했다고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걸어다니는 정부자입니다. 네. 교회 사건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제가 강원대학교 법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제가 법철학으로 쓰려고 그랬었어요. 법 편집이 미국에 있었는데 법 편집이가 뭐냐면 1920년 30년도 판사가 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그 외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게 판사들이 판단하면은 사실관계 플러스 법이거든요. 규칙. 사실관계가 있고 때린 사람이 있고 때리면 여기에 형법의 몇 제 몇 항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너 몇 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관계 플러스 규칙이 법원의 판단인데 법현실주의 뭐냐면 사실관계보다도 판사의 성향, 또 사회적인 여건, 또 여론 이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법현실주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막 그때 당시 있었죠. 자, 우리나라 보세요. 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권이 유지됐더라면 이 사람은 영웅이죠.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졸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팩트도 있었겠지만은, 자,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이 있을 때는 무죄. 정권이 바뀌니까 이 사람도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행동들이 다 나와서 유죄. 그러면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 됐을 때는 왜 그러면 무죄였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장전 사건도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막 잡아들이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민청학년 사태도 그때는 다 사람 다 죽였는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무죄 처리다 하고.
또 간첩 혐의 받은 사람들도 이제 무죄 처리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상 법 현실이거든요. 법의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법이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이 원래 그 저거잖아요. 법이 이런 거 안 돼요. 법이 상수에다가 갈 거잖아요. 물이 아주 평평하게 간다, 평준하게 간다가 이게 법인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프루타스트 침대처럼 다리가 길면 자르고 짧으면 길게끔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법이 춤을 추는 거예요. 자, 사랑의 사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다른 교회 같았으면 이것들이 전부 다 기각될 수 있는. 왜냐하면 교단에서 하자 없다. 교단에서 오정현 목사는 처음에 하자 없다. 교단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그 판례 같았으면 판결 같았으면 이거는 교단의 종단의 자율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교단이 알아서 한다 해가지고 기각을 시키죠. 근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여론이 되고 막 그냥 오정현 목사가 엄청난 범죄를 진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막 대부분이 개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새는 뭐 교회 또 땅 문제 때문에 그 점용한 거, 그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 계속 문제제기 하고 있죠. 한교총 사건도 마찬가지죠. 내라는 평안하구나 이런 데서 막 걸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부각시키고 또 물건도 또 있으면 또 뭐 팔고 이런 식으로 막 해나가는 거죠. 근데 보면 정광욱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 실체가 별로 없어요. 네, 실체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 안희정 사건 이렇게 보면은 1심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2심에서는 유죄. 제가 그 지난번에 그 법원 사건이 있었는데 10개가 이제 전부 다 병합이 됐어요. 제가 이제 집행을 받았어요. 한 건만 저기 되더라도 이제 감옥에 사는 거고 하도 이제 명예훼손이 많으니까 특히 주로 이제 싸우는 거래요. 이제 이단 간별사들, 최상병이, 진용식이, 탁진이 이런 사람들과 이제 그렇게 걔한테 이단 간별사들은 모두 고발을 힘들죠. 그래서 이들과 싸우는 게 쉽지가 않아.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 다 겹쳤어요. 근데 위증 사건이 3개 걸렸어요. 하나 입증을 했어요. 2개는 입증했어요. 자, 마지막 이것도 다 통장 다 들이댔어요. 근데 2개는 무죄, 하나는 유죄. 내가 유죄도 누구한테 내가 50만 원 받은 게 있어요. 차비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법정에서 너 100만 원 받지 않았냐 해서 난 받은 적 없대 100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위증이에요. 왜? 그 사람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진술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원으로 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 가면은 그냥 사소한 걸로 내가 얽힐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뭘 주장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한 모든 판단은 판사의 자유신중주의. 자유신중주의가 뭐냐면은 이게 어떻든 증거자료다. 이거 보면 뭐 이 책에 이거 다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하는데 그건 무죄 얘기야. 우리가 말하는 건 증거가 없어. 이것이 일단은 판사의 손에 놓이는 한 이거를 증거로 채택할지 안 할지는 판사한테 달렸어. 자유신중주의가 쉽게 얘기하면은 판사가 자유롭게 주어진 사실 갖고서 증거력이 있는지 없는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래 이미 판사의 주관성이 들어가죠. 그때부터 우리의 우리의 주관성은 의미가 없죠. 우리는 자의적이고 이위적이고 주관적이 되는 거죠. 판사가 객관적이 되고 사실이 되고 증명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판사들한테 위임을 한 거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너희들이 판단해 달라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억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변호사를 사면 그나마 변호사들이 이거를 이제 잘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변호사의 승소율이 40%가 넘지 못해요. 거의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변호사들 스트레스를 받죠. 대부분이 안 될 사건을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목사님도 이제 그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폭행에 대해서 이 사람이 폭행을 했냐 안 했냐, 난 안 했다. 나는 의미가 없어. 내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제가 어떤 사람 이제 종이를 탁 쳤어요. 그런데 CCTV도 없어. 그 사람이 진술만 있고 병원에 가면 또 2주 3주 지나면 그냥 끊어줘. 얘기만 하면 또 진단 끊어. 진단 받았다. 이 사람 진술이 맞다. 내 진술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그래서 그 실체적 진실이 뭐냐? 예, 실체적 진실. 우리는 실체적 진실 너무 억울하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나는 정말 그런 소리 한두 개 아니에요. 법원에 가봐요. 정작 내가 피켓이 막 하고 있잖아요. 진짜 억울한 게 있겠죠. 예? 판사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하겠냐고. 사형 선고 내려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이것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보면 교회 운영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죄를 폭행을 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절도하려고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스스로 성추행하려고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전부 다 피동적이야. 내가 수동적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 경찰이 붙잡고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진술했다, 진술. 진술하더라도 내 걸 안 받아들이고 경찰 걸 받아들이고 여자의 진술만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진술만 받아들이고 또 판사도 이거 봤을 때 자기가 주관적으로 이 사람 말이 또 맞네 이렇게 판단하는데 더 이상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법원으로 내가 피의자로 출두하는 이상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판사가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의 주관적 감정이 사실로 된다니까. 예, 우리의 정말 억울한 감정, 우리의 심성, 정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경찰에 간 이상 우리는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피의자. 검사한테 가요. 이제 피고로 바뀌어. 예, 그렇잖아요. 예.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법에 관한 한 사실에 관한 한 우리는 수동적으로 억울한 건 의미가 없어. 억울한 거. 그리고 억울하면 출세하든가 억울하면 좋은 김현장이나 좋은 비싼 변호사 사든가 그러면 무전 무죄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판사한테 돈을 갖다 줘서 그게 아니라 돈을 많이 주고 변호사를 산 사람은 좀 유리하고 돈이 없어서 변호사 못 산 사람은 불리해. 감옥에 가서 전부 다 절반 이상은 전부 다 돈이 없어서 도둑질하고 절도하고 강간하고 돈이 있는데 왜 강간하냐고요. 강남에 가면 좋은 데 많은데 술집 많은데 돈이 있는데 왜 남의 물건을 훔쳐요. 그렇잖아. 다 돈이 없고 못 배우고 못 사는 사람이 감옥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살 돈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 국선 변호사하면 국선 변호사들이 한 달에 수십 건을 하는데 그것만 하나야 안 하지. 최선을 다하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죄는 유죄야. 유죄는 무죄고 변호사 살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실체적 진실이 뭐냐. 여기에 대한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짓말 탐지기 아무나 해도 안 돼. 실체적 진실 있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진정한 객관적 진실은 없어. 그나마 법원에서 이거를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절차적 진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소송법. 그게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변호사 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심리하고 증거 채택하고 변론하고 이게 절차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나마 객관적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야. 네, 그러니까 미란다 원칙 있잖아요. 미리 변호사를 살 권리가 있다. 이런 걸 하나의 절차를 이렇게 지키게끔 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법정 증거주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채택을 안 해요. 법정 증거주의가 뭐냐면 자백은 만왕의 왕이다. 우리가 내가 자백하는 게 최고의 증거야. 그러니까 증거주의 증거는 내가 자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빨리 이실 증거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법정 증거주의는 문제가 너무 많아. 이거는 법률로서 증거를 뒷받침해 주는 건데 그럼 자백만 하면은 이게 완벽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대신 자백하기 위해서 어떻게 박종철 너 자백해라 이 새끼야. 막 고문하고 많이 치는 거예요. 자백하라고 안경 끌려가면 옛날 중앙정보국 끌려가면 다 사람 반 죽잖아요. 억지로 쓰고 그랬죠. 자백하잖아요.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신분주의. 이제는 이거는
법정 그 증거가 아니라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하는 게 진실성인데,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게 진실성이 없는데 거짓말 같네? 그럼 그게 판사가 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되고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얼굴도 뭐 못생기고, 범죄형처럼 생겼고, 저 말하는 게 좀 일관성 없었는데, 저 사람도 인물도 예쁘고, 말하는 것도 겸손하고, 일관성이 있고, 그러면 이게 판사가 이 사람을 선택했어. 그럼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사실이 됩니다. 여러분도 알겠죠? 그래서 법과 사실. 그러니까 억울해도 할 수 없어. 억울하면은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입증하는 거 있잖아요. 입증하고 또 논리하고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진정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이 진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람에 있어서 사실에 대한 그 주도권은 판사들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에 꼬이지 않게끔 해야 돼.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성서의 역사는 전부 다 누명의 역사예요. 누명의 역사. 요셉 봐요. 요셉. 사실 있었냐고 강간을 한 적이 있냐고 여자를. 보디발 안에 그렇잖아요. 그냥 보디발 안에 진술을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서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수가 안식일을 범한 게 있냐고. 예수가 뭘 범해? 예수도 누명. 모세도 그렇고. 또 누구야? 전부 다 보면 이게 성서 역사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다 그냥 누명의 역사예요. 다윗이야 범죄했고 다니엘 같은 경우 누명이잖아. 우상 숭배 안 먹은 거지. 딴 거 없잖아요. 전부 다 누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범죄한 게 있냐고 사도 바울. 이단 교설 이단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무슨 사도 바울이 이단이냐고. 로마 313년에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 공인이 됐잖아. 바울이 전만 기독교 공인이 됐다니까. 그때는 바울이 이단이었을 테니까.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단 정죄한 사람들, 조용기, 유석준 다 이단 간별사들 했는데 지금 자꾸 이단 간별사들이 잘못한 것들이 드러났잖아요. 역사가 지나면서. 그러니까 사실이 다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 간별사들이 판을 쳤고 지금도 뭐냐면 정치검사들 또 정치판사들이 판을 치는 게 왜? 사실을 그 권한과 심각해서 왜곡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왜곡되니까 요셉이 갇히고 다니엘이 갇히고 바울이 갇히고 예수가 갇히고 사실이 왜곡되는 거예요. 옛날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는 끝까지 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저희들이